57만 구독자죠, 무려. 예, 유튜버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제 선배시고 또 대한비만 미용학회 부회장, 그다음에 고대의대 외래 교수 및 서울 MD 의원의 원장으로 비만 및 면역 등을 활발하게 진료하시고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박민수 원장님 나와주세요. 이번에 건강 다이제스트에서 저한테 2025년도 건강 전략 6가지만 좀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장 원장이 이야기하셨던 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자. 당뇨병이 진짜 무섭잖아요. 세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병에서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두 가지 병이 대표적인 병.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죠. 의자병. 의자병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세던터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아까 보니까 밖에 나와서 막 드신 분도 있는데 안 드시고 그냥 계속 앉아 계셨던 분 있죠. 의자에 앉아있어도 의자병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의자병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몸을 쓰면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 오랜 동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다리 쭉 뻗어 보십시오. 당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자, 이때 이야기합니다. 종아리는 뭐라고요? 제2의 심장이다. 제 유튜브 열심히 보셨네요. 박민수 박사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 이진환 기자 어디 가셨죠? 네. 톡투 건강. 저 진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유튜브 중에 하나니까요. 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두 번째 제가 벗어나자고 하는 게 있어요. 손묶임병. 손묶임. 손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잠시 보십시오. 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병원에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사람들 다 어떻게 걷고 있나요? 목이 굽고 손은 이렇게 포박당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단 걷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어떻게 여기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게 대칭이거든요. 대충 걷자. 그래서 손에 어떻게 하자고요? 자유를 주자. 그래서 손에 자유를 주려면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시간에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손을 털어 주셔야 됩니다. 이 손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했죠. 손이 우리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호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에는 두 가지만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고맙습니다. 손묶임병에서 벗어나자. 의자병을 조심하자. 결국 뭡니까? 움직이면 살고 멈춰 있으면 죽는다. 자, 아프지 않고 젊게 나를 지키는 품이 면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자, 이제는 120세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자, 120세 시대에는 60세는 뭐예요? 60세는 청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청년이에요. 80세는 뭐냐면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현역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제 강의를 오늘 잘 들으시고 실천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소개 너무 잘 해주셨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120세 동안 청년으로 현역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늙어야 되겠어요? 가속 노화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속 노화.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딱 이 두 가지 이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건강은 땡땡이다. 뭘까요? 건강은 연속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건강이 있죠? 어느 순간 완전 건강할 거 아니에요. 완전 건강이 있고 굉장히 아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 건강해서 아픈 거로 이제 걸어가는데 뭡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보다 뭡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자, 그게 뭐예요? 저속 노화.
생체 나이가 젊다는 거죠. 생체 나이는 어디에 나타나죠? 여러분들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하고 계신 분들? 저속노화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속노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 바로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 자, 면역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국가가 있다면 면역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방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국방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나라 국방력이 좋아지는가요? 세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미국인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가장 국가가 잘 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물어봐요. 원장님, 박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본인의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지면 돼요. 건강해지려면 호르몬 기능이 좋고 혈관 기능이 좋고 인슐린 기능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뭐가 젊어져야 됩니까? 생체 나이가 젊어져야 건강하게 면역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면역력 본인들 몸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면역력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120세까지 그러니까 저속노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관리해야 됩니까?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혈관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다 노화돼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0세 시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120세 시대 때 진짜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는 나이죠. 무슨 나이? 그 나이는 하도 안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나이. 주민등록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나이죠. 진짜 중요한 나이는 뭐예요? 생체 나이라고 합니다. 그 생체 나이는 제가 아까 뭐에 나타난다고 했죠? 얼굴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얼굴의 동안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민호 원장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생남이 돼야 돼요. 내가 섹시한 사람. 내생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따라서 한번 웃어보시죠. 미친 사람처럼 한번 웃어보시죠. 하하하. 자, 아침마다 저는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서 그냥 보고 웃어요. 나는 미친놈이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면역력 관련해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뇨 아시죠? 당뇨는 무슨 병인지 아시죠? 뭐가 고장난 병이에요? 인슐린이 고장난 병이에요. 자, 인슐린이 왜 고장날까요? 자, 아까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우리 장민호 원장님이 진짜 제가 들어본 치매 강의 중에서 제일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자,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아까 무슨 호르몬 이야기했죠? 자, 이때 나오는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못지않게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왜 그럴까요? 뇌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강의를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는 뭐예요? 포도당이죠.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포도당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포도당을 머리에다가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데도 넣어주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500만 명 넘었고 당뇨 전 단계 1600만 명, 2100만 명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120세까지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인슐린 관련해서는 조금 위험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뇨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슐린이 잘 관리해야지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고장난다, 그게 당뇨병인데 인슐린이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혈액 속에 포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인슐린이
그거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과로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이 우리 어떻게 보면 주인의 명령을 굉장히 잘 듣기 때문에 세포들에게 만날 구걸하면서 돌아다녀요. 좀 넣어주세요. 포당을 계속 넣어주세요 이야기예요. 인슐린이 포당을 주로 넣는 데가 어디예요? 간. 근데 필요 이상으로 당을 많이 집어넣으면 무슨 간이 됩니까? 지방간. 두 번째 근육. 그리고 제일 많이 집어넣는 데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거 좀 고민인데 뱃살, 지방세포. 근데 집어넣다 보면 뱃살이 너무 찌면 안 되잖아요. 간도 지방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인슐린한테 퇴짜를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이 인슐린을 거부한다. 인슐린 저항성. 퇴짜를 놓으니까 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잖아요. 인슐린 합병증이 뭔지 아시죠? 눈에 해코지하면 인슐린 당뇨성 망막증. 당이. 그다음에 콩팥에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뇨성 신장병. 발에 해코지를 하면 당뇨성 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더 이상 못 견디고 그건 다 빠져나가. 소변으로 다 빼버리는 병.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평생 당뇨 걱정 없이 사실 수도 있는데 참지 못했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단맛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가 오듯이 면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을 아끼고 면역력 우리를 위해서 젊을 때 한시라도 젊을 때 면역력 우리가 아껴줘야 되는데 면역력을 막 써버린다는 거죠. 자, 면역력을 막 써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만성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염증. 그래서 면역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아껴줘야 되는데 만성 염증이라는 것은 몸에 염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세포가 그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자, 만성 염증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급성염증. 급성염증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성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밤새 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오죠. 면역세포가 쉬지 못해서 멘붕이 와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상태. 자가면역 상태를 거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강은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건강은 연속일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아까 장 원장님께서 면강해 주시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뇌졸중 너무 무섭죠. 뇌졸중은 무슨 타임이 중요합니까? 이번에도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타임이 나왔는데 골든타임.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어서 뇌졸중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일까요? 아니죠. 적어도 3, 40년 전부터 혈관이 서서히 노화되다가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혈관의 노화라는 것은 몇 살부터 시작되죠? 10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거나 우리가 발견한 질환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지금 암세포가 생기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3,000개에서 5,000개씩 다 암세포가 다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신 이유가 뭘까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세포가 가가지고 NK세포 아시죠? 자연살해세포나 그런 세포, 삐림프구 그런 세포들 아시죠? 그 세포가 가가지고 암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처음 본 세포잖아요. 이상한 세포잖아요.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 암세포 생기기 전에도 우리 몸에 염증이 너무 많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몸이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암세포인지 이게 정상세포인지 모르겠어.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하루아침이라는 게 아니죠. 이것도 몇십 년 동안 면역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은 아까 연속이라고 그랬고 갑자기 생기는
중대한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20세까지 사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면 돼요. 물론 기회를 주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병들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병들은 생명을 위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거는 빨리 회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역력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염증이 없는 깨끗하고 강한 상태로 만들어내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 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면역력 수치 어떻게 검사해 보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피검사 하시죠? 피검사하면 면역력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들 몇 개 있어요. 백혈구 수치 중에서 분율이 있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중성구하고 림프구하고 비율을 본다든지 아니면 요산 수치를 본다든지 CRP 수치를 본다든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 주치의가 굉장히 친절한 분이면 잘 설명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설명을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면역력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의 면역력이 잘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 자, 이겁니다. 장. 면역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에 한 번씩 뭐를 보시라고요? 변의 모양과 색깔을 보세요. 바나나처럼 깔끔하고 깨끗한 면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진 것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둘레, 그 다음에 팔뚝 둘레 매년 재어 보셔야 돼요. 매년 재어 보셔가지고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장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재생되는 시간은 언제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재생 시간인데, 이 잠자는 시간을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시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혈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전 혈당, 식후 혈당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는 수치 아시죠? 당화 혈색소 들어보셨어요? 당화 혈색소 들어보신 분? 와, 역시 여기 수준 높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당화 혈색소는 뭔지 아시죠? 적혈구에 당이 얼마나 묻어 있느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의 수명이 얼마예요? 적혈 수명이 3달이거든요. 그러니까 3달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의 조절 수치를 보는 게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반드시 아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 여기 아마 3명 중에서 1명은 당뇨가 있으실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약을 먹던, 근데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무조건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누워있지 않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셔도 120세까지 당뇨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당화혈색소는 6.5 이하로, 당뇨가 없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한다면 5.7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0세에서 80세쯤에 당뇨가 오면 그건 잘 관리하시면 돼요. 평생 당뇨가 자기를 해치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SSEN 뭘까요? SSEN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S는 스트레스, 두 번째 S는 슬립, 잠, 세 번째 A는 엑서사이즈, 운동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코스타 타가지고도 아침에 가가지고 피트니스 가가지고 30분 운동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잡아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잡아 끌려갔지만, 그다음 네 번째는 N, 뉴트리션, 어떻게 먹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사, 스트레스, 그 다음에 호르몬, 혈관, 근골격. 자, 이거를 잘 유지한다면 평생 120세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호르몬, 근육, 잠, 혈관, 대사 능력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라서 중간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몬 중에는 제일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 코티졸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아까 장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몸의 활성산소 수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멜라토닌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어요. 다른 호르몬도 다 떨어지만 멜라토닌과 글루타치온은 모든 사람에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멜라토닌을 먹든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 나의 뜻이 아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주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잠은 낮의 결과거든요. 자, 멜라토닌. 자, 그래서 멜라토닌 왜 중요하냐면 밤에 자는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죠. 낮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활성산소가 잘 쌓입니다. 왜 베타 아밀로이드가 위험한지는 장 원장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 낮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시간이 밤에 자는 동안이거든요. 밤에 자는 동안 뭐가 청소를 하겠어요? 뇌 척수액이 청소합니다. 들어보셨죠? 뇌 척수액에 멜라토닌이 섞이면 이 멜라토닌이 구석구석 뇌세포에 퍼져가지고 뇌세포 사이에 끼어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도 풍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도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뇌 척수액은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물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많이 오고 밤에 깊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낮에 뭐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본인의 수분 섭취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목이 마르고 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뭐를 보셔야 됩니까? 본인의 소변 색깔을 보셔야 돼요. 소변 색깔이 탁하다, 만성 탈수입니다. 세포가 건조된 거예요. 물을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먹으라고 그러죠? 물 자체만으로는 1.5리터, 한 8컵 정도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근데 8컵 이상 드시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몇 명일 것 같아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만성 탈수 상태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멜라토닌 못지않게 중요한 호르몬이 코티졸인데요. 코티졸 무슨 호르몬일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없는 분들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어떻게 아셨어요, 스트레스? 자, 코티졸 호르몬은 제가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90% 이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코티졸이 너무 낮아요. 박사님, 코티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러면 코티졸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초반에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붕 뜬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옵니다. 언제 오겠습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 코티졸 호르몬 만드는데 재료를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코티졸이 쭉 떨어집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10이 정상인데 병원에 왔을 때는 2하고 3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다니는 뭐하고 같다는 거죠? 좀비 같은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자, 코티졸 호르몬 잘 유지하려면, 자, 결국 이거 다 이어져 있어요. 밤에 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코티졸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코티졸 호르몬이 이렇게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오후에 쫙 올라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일 것 같아요? 하루에 일가곡선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졸이 쭉 올라가요. 그리고 열심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을 자야 된다는 어떤 슬립노드, 수면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성도 엄청나게 돼 있고 잠을 자야 된다 압력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순간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잠이 들어야 됩니다. 잠이 들면서 어떻게 되죠? 이 공간만큼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 세포가 재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잠을 되게 못 잘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을까를 보니까 우리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을 좌우하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 생체 시계 유전자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체 시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체 시계는 두 군데에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을 것 같아요? 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생체 시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입니다. 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체 시계를 제대로 맞추고 싶다고 한다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 자 이게 수면의 리듬이잖아요. 이 수면의 리듬이 되게 구조화돼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아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 계속 조인다 이런 분들은 이 수면 리듬이 완전히 다 깨어져 있습니다. 자, 제 강의가 이제 25분 가고 있는데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랬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자, 손 털고 잼잼. 자,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이거 합니다. 손 털고 잼잼.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뒤로. 자, 그리고 항상 천장에서 이 정수리에 누가 잡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 원장님이 아까 뇌졸중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긴장성 두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긴장성 두통이 있고 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만져보십시오. 여기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게 딱딱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만져가지고 아픈 느낌이 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풀어주세요. 고개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낮 동안 밤에 자는 동안 세포가 계속 건조되거든요. 낮에 충분하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는 원칙이 있어요. 알람을 정해놓고 물을 드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먹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 나가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에 한 잔. 몇 번 먹었어요? 8번. 9시 이후에는 물을 드시면 안 돼요. 9시 이후에 물을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늦게 먹은 물이 방광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야뇨증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낮에 충분히 물을 먹어야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내 척수액을 타고 뇌를 청소한다. 자, 근데 이 멜라토닌의 재료가 뭐냐면 트립토판이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트립토판이 뭐냐?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찐다. 맞아요, 틀려요? 한국 사람들 살찌는 거에 99%는 뭐 많이 먹어서 살찝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살쪄요. 두 번째, 고기를 많이 먹으면 해롭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기 안에 있는 지방, 포화지방은 당연히 해롭죠. 근데 고기를 먹다 보면,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건 뭐를 드시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고요. 70세, 80세가 넘어가서 건강감소증이 있다. 그래서 인바디 반드시 해보셔가지고 건강감소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건강감소증이 있으면 단백질뿐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딱 물어보는데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있다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근육도 늘리고, 왜냐 근육은 아까 포당을 인슐린 집어넣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간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지방세포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늘려야 되는 거고 단백질. 근데 고기를 드시면서 나 이거 좀 찝찝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씩 드시고 채소 섭취를 풍부하게 하십시오. 자, 그걸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티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그러니까 그겁니다. 50세 전에는 아침 식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50세가 넘어간다. 아니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에서 뭐가 오르겠습니까?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자. 내가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돼. 그래서 제가 아까 건강 다이제스트 때 6가지 건강 전략 중에서 했던 5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세반 천출 거꾸로 식사법. 자, 세가 뭐겠어요? 새끼. 어떻게 다 아시지? 반은 반드시. 옛날엔 반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만 먹으면 너무 배고프더라고. 새끼 반드시. 천은 뭐겠어요? 천천히 진짜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다음 출은 당연히 아시겠죠? 출출하게. 우리가 이제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서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건강 관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아라.
90%만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고프게 어떻게 살겠어? 배고픈 거를 느끼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어떻게 먹어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어떤 사람은 밥, 반찬 이렇게 먹죠. 근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코스타 이 식단이 그렇게 먹기 되게 좋은 식단이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육을 늘리면 아까 우리 장원장님한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물어보면 저한테는 근육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 안에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자 따라하세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장수 단백질입니다. 이게 해마 쪽으로 가서는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암세포한테 가서는 암세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이오카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하루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유산소 운동이 중요할까요?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도 돼요. 나이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어떻게 5대 5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면 큰일 나요. 근력 운동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바로 뭐를 먹어야 된다? 단백질 드셔 주셔야 되고요. 단백질만 가지고는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근육에 들어가는 영양소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필요한데,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우리 오한진 박사님이 진짜 대가신데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었어.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대사물질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단세저항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되냐면 제 루틴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바로 침대에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합니다. 침대에서 또 바로 일어나면 안 돼요. 침대에서 절대로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밤사이 자는 동안 세포가 건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침대에서 한 5분 동안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좀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가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가서 물 한 잔 먼저 먹습니다. 물도 어떤 물을 먹자? 미지근한 물을 먹자. 물 한 잔 먹고 아침 바로 그 자리에서 유산균 하나,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먹고, 아침 식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먹어서 근육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야지 근육이 잘 자란다. 자, 근육을 자라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아까 뭐랬죠? 단백질 플러스 유산균 플러스 식이섬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좀 하실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운동인데, 자, 엉덩이 무릎을 모아서 가슴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길 때는 숨을 내쉽니다. 내쉴 때는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올릴 때는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이거 10번 하고 3초 쉬고 10번 하고 3초 쉬고 10번. 이게 천천히 숨기피 운동인데, 이 운동을 이렇게 하실 때 핵심은 천천히 하는 거, 그리고 올릴 때 숨을 내쉬는 거. 이거를 이제 시간 날 때 마시면요, 이 허벅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최대 부하를 받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요. 성장 호르몬 촉진 운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자, 이제 뭐 유산균은 나중에 우리 또 오한진 박사님 조금 이야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즘에 저 소화불량 환자 되게 많은데, 이 소화불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장 쪽에 세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장에 있는 세균들은 뭐를 많이 뿜어내냐면 가스를 많이 뿜어냅니다. 자, 그래서 소장의 마이크로 바이옴이 깨졌다, 소장의 유해균이 많아진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그래서 소장 세균 가다 증식증. 그 다음에 한국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겪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10%에서 20%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새는장 증후군 들어보셨죠?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정후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은 몇 개가 있어요? 100조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세균이 여러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후천적으로 나의 어떤 노력, 아까 뭐 약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구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구성유전학. 유전자를 자기가 좋게 가지고 태어났던 나쁘게 가지고 태어났던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발현시키느냐 발현시키지 않느냐는 본인의 노력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이거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뱃속에 제2의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은 나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자식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면역력은 끝난 거예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익균하고 유해균 아시죠?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유해균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거죠. 자,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 박사님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려면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요? 유산균 먹는 건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유산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소화 효소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겁니다. 자, 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냐? 소화가 안 된 음식이 그죠?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면 이 음식들은 다 뭐에 먹여야 됩니까?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있다. 특히 위산분비억제제 한번 안 드셔보신 분 없죠? 위산분비억제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위산이 억제되어 버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한국인들은 저산증이 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저산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산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죠?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오래 안 하면 만성 위염이 오거든요.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젊은 시절에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나이 들면 위산 분비 자체가 약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졌어. 계속 소화제 먹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뭐를 먹어줘야 된다? 소화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소화효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효소 들어보셨죠?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촉진제, 생명 촉진제인데 효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화효소, 그 다음에 대사효소, 항산화효소.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대사 기능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제는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데 소화효소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음식은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잘 먹고 있어요. 발효 음식입니다. 그렇죠? 청국장, 김치, 된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오키나와 가면 오키나와에 있는 그 장수 노인들이 뭐를 드시고 계신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주식은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발효 음식을 충분하게,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이게 위산도 떨어지고 위점막 기능도 떨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은 위산 억제제 이런 것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김치, 된장국, 양배추 김치, 굴, 생강, 아보카도,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바나나, 캐피어, 키. 아마 우리 선상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 음식들인 것 같죠. 자,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들이 좋은 음식입니까? 가공이 덜 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 듣고 가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 이제 식습관부터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렇게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식도 역류가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식도 역류도 굉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소화효소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났을 때는 바로 앉지 말고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병을 타이피하자고. 의자병을 타이피하자. 우리는 세던터리가 되지 말고, 세던터리는 영어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입니다. 반대로 뭐가 되자? 센츄리언. 세던터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센츄리언이 되자.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소화 기능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소화점막이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가거든요.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 자, 이 손상은 누가 막아줄 수 있느냐? 황산화 효소가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산소 중에 나쁜 산소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산소? 활성산소.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활성산소는 좋은 산소일까요? 나쁜 산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 안 하셔야 돼요. 나쁜 산소라고 이야기하면 엮이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좋은 산소이기도 하지만 나쁜 산소이기도 해요. 왜? 적당히 있을 때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 아시죠? 오염된 환경, 비만, 운동 부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수면 부족 그런 거 있을 때 언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확 빨라지면서 그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나쁜 놈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오른쪽,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한번 해주세요. 뜬금없지만. 예. 한번 알아주시고요. 예. 뜬금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대 없이 그 사람을 봐주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을 데 없어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내가 만나게 잘해줄게. 그러면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황산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어떤 산소냐면 짜기는 산소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자를 빼앗겨서 자기가 안정되죠. 그러면 전자를 뺏긴 그 정상세포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면서 본인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산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일하고 채소입니다. 과일하고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자. 특히 대표적인 거 글루타치온, 비타민 C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많이 드실 건데요. 글루타치온은 영양제로 섭취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 자체만으로 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있어야지 글루타치온이 힘을 받아서 산화화하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글루타치온만 먹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과일, 채소,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을 풍부하게 먹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인슐린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인슐린이 몸속에서 가다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다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주치의쌤하고 좀 친하면 공복에 당하고 인슐린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치가 검사 안 해줘. 그러면 인슐린 검사 해주세요 한 다음에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걸든지 쪽지를 보냈어요. 우리 코스타 세데나에서 오늘 제 강의 들었었던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다. 이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느냐? 사과, 배, 포도는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암에도 안 걸리고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되면 대사 아시죠? 대사. 신진대사가 잘 돼야 돼요. 신진대사가 잘 돼야 나중에 암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암이 되는 이유는 세포 속에 뭐가 많이 쌓인 겁니까? 찌꺼기가 많이 쌓인 거거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절식해라, 소식해라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소식, 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나가는 것도 잘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으려면 에너지의 인과 아웃이 좋아야 되는데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게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내년부터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처음에 있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어요. 근데 세포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인간이란 몸에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만 담당하는 그런 하나의 세포 소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지금 너무 동안이시고 너무 좋은데 이 동안을 잘 유지하고 평생 건강하게 사시려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이렇게 좋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나이 들어서 근감소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도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은 뭐를 보면 된다? 박민수 박사 TV, 이진환 톡투 건강 TV를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120세 시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60세 청년, 80세 현역입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건강히 사시려면 딱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세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는 가지고 있자. 자, 가지고 계시죠? 저는 세 가지 운동이 골프, 테니스, 그 다음에 달리기입니다. 한 개 정도 더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춤을 좀 배워볼까 생각해요. 몸치지만 좀 춤을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저기 저희 아내분이 계신데 아내분이 굉장히 한번 일어나보세요. 아내분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보세요. 날씬하시죠? 같이 다니면 삼촌하고 조카라고 하는데 아내에 따라서 좀 젊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너무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1구간에서 5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2구간 정도. 뭐냐면 약간 수비 차이 정도. 대화할 때 약간 버거울 정도. 그렇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그 운동의 산 증인이 오늘 보니까 이진환 기자의 어머니이신 김 여사님 맞지? 김정순 여사님. 김정순 여사님 매일 35분씩 그냥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 80세예요. 근데 60세 소년처럼 생기셨죠. 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진료실에서 1시간에 한 번씩 하는 운동 4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발목 스트레칭. 이거 하고 쭉 뻗어주고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팅을 하면 좋은데 스쿼팅 무릎에 좀 부담이 올 수 있어요. 자, 손오복 정도. 이거는 거의 하루에 한 300개씩 하고 있습니다. 300개씩. 그 다음에 이 상체 근육 갑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책상이나 탁자 같은 데고 팔굽혀기 틈날 때마다 가슴 근육 키우기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곡선인데 이게 뭡니까? 건강할 때 조금 더 올려놓으면 평생 행복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건강이 굉장히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절망해버리면 그냥 확 가버립니다. 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두고 그 부분이 약간 힘드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늘 오시는 우리 장민웅 원장 내 건강, 그 다음에 제가 면역력, 전반적인 건강, 그 다음에 항노화 관련해서 오한진 원장 우리 멘토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연이니까 이진환
기자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벤져스가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은 시간이 좀 촉박해.